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이 승리한 결과가 나왔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 지역 재검표에서 민주당 정일영은 128표가 줄어들고 미래통합당 민경욱 당시 후보는 151표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낱장으로 출력되어야 하는 사전투표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흔적도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22시간 만에 종료된 충격적인 재검표 현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호팀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팀 인원은 12명입니다.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두고 헌법정신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맞사위가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젊은 여성과 함께 모텔과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박지원의 맞사위와 함께 마약을 한 여성은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 강제 성추행 등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쥐꼬리만한 형량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오거돈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도 형량이 적게 나왔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한 주를 가리켜 골든위크, 즉 대선판 황금주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한 주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같은 날 대국민 비전 발표회를 여는 맞불 전략을 택했고 사실상 정계로 복귀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열고 대선 행보를 공식화합니다. 여권에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1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대선 골드위크를 맞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대선판이 열리면서 대선과 관련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대선이 언제는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겠냐마는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매우 중요한 대선이라는데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이른바 10년 주기설, 즉 좌파 정권 10년, 우파 정권 10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도 좌파 정권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소한 징크스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하지만 다음 대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매우 중요한 대선이니만큼 정권을 반드시 탈환하고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권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누가 적합하느냐, 누가 강단 있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단 한 명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고 복수의 이름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직 판단을 유보하시거나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테지만 단 한 가지 이번 대선만큼은 반드시 단합해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죠.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홍준표, 기호 3번 정의당 아무개, 기호 4번 안철수, 기호 6번 윤석열, 기호 7번 최재형, 기호 8번 조원진, 기호 9번 허경영.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권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여권의 단일 후보 이재명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지난 5월 대선의 경우 어땠습니까?
촛불 광풍이 불어 그야말로 완전히 기울어진 환경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가 얻은 합계 득표율은 문재인이 얻은 41%보다 많았고, 전체 좌파 성향표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심상정이 얻은 합계 득표율보다 많았습니다. 또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안철수 간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다면 서울시장 탈환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 번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결과로 증명됐다시피 여권에 맞서는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가 그야말로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대선으로 향하는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찐 보수, 즉 진짜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 이상은 항상 차이가 존재하는 법이죠.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재형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이들을 하나의 링 위에 올립시다. 그리고 난 다음 피 터지는 치열한 경쟁을 한 뒤에 대표주자 한 명을 대선 본선 링 위에 올리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시다. 마음 같아서 문재인 정권 5년을 한 방에 뒤집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고 잃었던 힘을 다시 얻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사람이 다시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 조국,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같은 적폐들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몰아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함께 건설해 봅시다. 어제는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과 홍준표 두 사람이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이 두 사람과 관련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된 대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장면을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특징적인 건 애매모호한 중도를 표방하며 양쪽 진영을 전부 비판하거나 반대로 양쪽 진영을 모두 비판하지 않으면서 독자 노선을 표명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이날 비판의 화살은 현 집권 세력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비판 내용도 구체적이었고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권의 대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주택 정책,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현 집권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했고, 특히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특히 연설문 중 가장 강도가 높았던 말은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전제로 표현하며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목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을 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사실상 독재로 규정하며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이권 카르텔 세력, 즉 이권의 눈이 먼 권력 사유화 세력으로 바라봤습니다.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 현 집권 세력을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정치 노선과 관련해 반문, 즉 현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뜻을 천명했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보수 진영에 대한 호소라고 보는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검사로서 보수 진영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이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현 집권 세력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한 가지로 힘을 합치자는 표현을 쓴 것이겠죠. 즉 윤석열 전 총장의 노선은 넓은 의미에서 반문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텐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할 수는 없는 법,
이 부분은 앞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음 대선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인 듯합니다.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으셨죠. 국민의힘 입당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공감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진영 민심을 어떻게 윤 전 총장이 설득하느냐도 윤 전 총장이 풀어가야 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박 날 기자회견장 풍경 강추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윤석열의 국민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선언 출마식을 가졌습니다. 출마 선언 현장 주변은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취재진 그리고 유튜버들로 북적였는데요. 현장 안팎엔 윤석열 사랑 전국 모임, 국민후보 윤석열 추도 행동연대, 윤공정 충청지역 모임 등의 지지 모임이 걸어둔 수십 개의 플래카드가 가득했고 지하철역 양재 시민의숲 5번 출구 건너편에서 기념관 입구까지 이어지는 약 150m의 거리에는 지지자들의 화환 170여 개가 빼곡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환에는 윤석열이 답이다. 윤석열은 국민 편입니다. 윤석열이 온다. 희망이 온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희망입니다. 하늘에 함께하는 윤석열 등의 응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붙은 우리공화당 트럭이 윤석열은 사기탄핵의 주역을 외치는 방송을 하며 행사장 근처를 맴돌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정권교체국민행동 단체 16명은 10시 38분경 행사장 안 기념관 입구에서 윤석열 총장님께 부탁드린다. 야권 단일화에 참여하시어 부디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달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이들과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온 김모 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윤석열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행사장 입구 근처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주변 지지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출마 선언을 30여 분 앞둔 오후 12시 30분경에는 윤 전 총장과 사전 티타임을 약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5명에 달했는데요. 참석 의원들은 취재진의 요구에 따라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념관 밖에 운집해 있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오늘 오후에 매헌기념관에 모이신 여러분의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지자들은 윤 전 총장이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갈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자리를 떠나고 고령의 한 지지자가 자리에서 실신하면서 현장엔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력 대권 후보가 정해지면 경찰청에서 경호 인력을 파견합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도 경찰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같은 경호 수준인 을호 등급을 적용해 경호했습니다. 자, 다만 이는 최종 후보자 신분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경찰은 경호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10명 안팎의 경호원들의 소속은 어디였을까요?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윤 전 총장의 경우는 국정원 출신 경호팀장이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확인된 경호팀은 여성 경호원 2명을 포함해 12명 안팎이었습니다. 경호팀은 윤 전 총장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거나
기념관 출입구에서 출입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국정원 전직 직원이 당분간 경호팀 운용을 도맡을 예정이라며 모두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 후 첫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맞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복당 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당내 대권 주자인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야권 후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때문에 이런 판세가 굳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날 열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죠. 역시 홍준표 의원의 행사장에도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특히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질문에서 홍 의원은 나는 윤석열을 잘 모른다며 기자분들은 윤석열 X파일은 앞으로 윤석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직답을 피했습니다. 자, 이어 대선 후보로서 윤 전 총장의 능력이 충분할 걸로 보냐는 질문에도 그건 윤 전 총장한테 가서 물어보라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문재인에게 사의를 표명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자 문재인도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판의 논조는 감사원장직을 발판으로 대선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중립훼손이며 감사원장 재직 때 특정한 정치적 목적하에 감사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의 주장대로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해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 원장이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얘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2017년 최 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여당은 최 원장을 미담 제조기라며 극찬했습니다. 문재인도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치켜세웠었죠. 하지만 2019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가동 중단에 대한 감사를 계기로 문정권과 여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틈만 나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감사원장을 사퇴하라고 윽박지르기 일쑤였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도가 지나친 말로 최 원장을 공격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원장직 수행을 공명정대하게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차마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다시 맡겼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것이다라는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 전 원장의 사퇴 이후 최 전 원장 측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문재인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 최 전 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사퇴한 것 아니냐며 정치의 손톱만큼도 관심 없던 사람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황에 몰려 역할을 요구받게 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전 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두었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돈 없는 압박, 갑질에 따른 사퇴였다며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환영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영남 출신의 한 중진 의원도 언론과 통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거부감이 덜하니 차라리 최 전 원장으로 가자는 말이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에겐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의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중 1983년생인 맏딸의 남편, 박지원의 맞사위가 마약을 밀수입하고 의문의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박지원의 맞사위가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장의 사위로서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삼성전자의 이미지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조용래 부장판사는 올해 4월 45살인 박지원 맞사위 A씨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가방에 엑스터시 한 알과 대마초를 숨긴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박지원의 맞사위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모텔에서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나는 29살 여성과 함께 엑스터시 하나를 쪼개서 나눠 먹은 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 그 다음 달에는 모텔이 아닌 호텔에서 같은 여성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마약을 한 여성은 같지만 모텔과 호텔, 장소가 다르다는 점이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입니다. 박지원의 맞사위와 함께 엑스터시와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지원 큰딸내미의 남편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법원에 얼굴을 처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가 최근까지도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삼성전자에 출근해온 탓에 삼성전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직장에선 몰랐겠지만 가족들까지 몰랐을까요? 장인인 박지원 국정원장은 과연 자신의 맞사위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박지원의 사위 되시는 분이 마약을 했다는 소식보단 모텔과 호텔을 전전하며 부인이 아닌 다른 젊은 여성과 함께 했다는 소식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박지원의 큰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특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A 상무의 재판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사실로 파악될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형량이 너무 적어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오거돈이 받는 4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오거돈 측의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7년의 반도 안 되는 3년만 때려버린 것이어서 문재인 절친을 대하는 재판부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권력에 의한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산시장, 2개 대학의 총장, 해수부 장관 등을 지냈다는 사실은 높은 권력에 있는 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감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오전 시장의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부산 시민들이 시장직 공백과 보궐선거로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죠. 서울시장과 별개로 부산시장 재보선 비용만 약 2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검찰 역시 오거돈 때문에 보궐선거 비용이 초래됐다고 재판부에 피력한 바 있는데 오거돈은 벌금을 내기는커녕 딱 3년만 감옥 안에서 살아라 라는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박근혜 대통령 판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는 아니지만 1원 한 푼 받지 않고 국정 운영에만 몰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이라 함은 바로 오거돈이 한 짓이 국정농단의 정석 아닐까요? 오거돈은 대통령이 아닌 시장이었으니 시정농단이라고 칩시다. 시청에서 시정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할 인간이 시청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한 차례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국가에서 지원한 관용차 안에서도 계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리려 하자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해 피해자의 입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게 진짜 농단이고 국민 세금 250억 원을 쓰게 한 진짜 죄인이죠.
이런 파렴치범 그리고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인간을 박근혜 대통령 형량과 벌금에 비춰봤을 때 징역 3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가벼운 형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측 역시 적게 나온 형량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전 시장이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줬음에도 이는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에 형량이 적게 나왔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15 총선 당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부정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시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루고 또 미룬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조작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보니 재검표를 안 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법치주의 나라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결국 재검표는 이뤄지게 됐습니다.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인천 연수구일 지역의 재검표는 밤샘 작업을 거쳐 2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검표 결과 연수구 내의 송도 2구 6투표구에서만 294장의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가로와 세로가 서로 붙은 투표용지가 10장이 넘게 발견됐고 투표용지의 세로 절단면이 제대로 절단되지 않아 종이 조각이 덜렁덜렁 붙어있는 사전투표용지도 버젓이 투표지 보관함에서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용지를 낱개로 한 장 한 장 따로 출력하기 때문에 절단한 부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작두질한 면, 자른 면이 발견됐다는 건 조작한 자들이 자체적으로 출력해 투표용지 모양을 따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했는지 깔끔하게 오려내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오려내는 실수를 한 것이죠. 또한 사전투표관리관의 확인 도장이 모든 투표지에 똑같이 프린트되어 있어야 했는데 동그라미 모양, C 모양, 한글로 사 아니면 점만 찍혀 있는 등 그야말로 난리부르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법원 측에서 재검표 현장 촬영을 금지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의 설명을 토대로 저희가 투표지 이미지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조작한 자들이 프린트를 하기 전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찍어 복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서로 다른 이들이 각자 사인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란 안에 그 어떠한 무언가라도 적혀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표용지의 글씨색이 검정색과 다른 컬러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프린터기에서 잉크가 부족한 상태일 경우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 또한 조작한 자들이 급하게 인쇄하느라 이딴 투표지가 탄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으로 재검표장에 입회한 도태우 변호사는 SNS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정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하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청록색 배경으로 인쇄되어 있는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한 장 한 장 검정색 프린트로 뽑아서 나눠주는 투표 절차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형태의 투표용지입니다. 즉 누군가 투표용지함에 임의적으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 변호사는 사전투표용지 인쇄 색깔이 녹색이 섞인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렸습니다. 도 변호사는 너무 폭발력이 큰 증거여서 재판부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으며 감정 목적물 5호로 보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부정 투입하여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도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조작 증거가 나온 만큼 4.15 총선의 부정선거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A는 A이지만 B가 나와도 무죄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판단을 내리지만 않는다면 4.15 총선 결과를 본래의 결과대로 되돌려 놓는 것은 물론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정치권에 얼씬거릴 수도 없게 됩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쳐주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물어야겠죠. 무엇보다 가장 급선무는 민경욱 의원 지역구 단 한 곳만 재검표했는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으니 대법원의 특단 조치가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1년이 넘도록 따박따박 다달이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판사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의 촬영과 관련해서도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이 발견된 증거들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9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마리아제님께서 최재형 원장이 태극기 부대 마인드면 민주당 너희들은 인공기 부대 마인드냐?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마리아제님, 민주당 애들은 인공기 부대 마인드가 맞습니다. 인공기 부대 마인드가 아니라면 북한을 그렇게 처절하게 사랑할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HKL님께서 요즘 말썽이 터졌다 하면 전라도 출신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바람에 어디 가서 고향이 전라도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라는 심경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HKL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를 시청해 주시면서 일부 전라도 출신 인사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HKL님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라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리아제님과 HKL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2021년 6월 30일 오늘 영상에도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종합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